어제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29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이 넘쳐서요. 지금 도로가 침수돼가지고 매장 안으로 지금 계속 물이 들어와가지고. 사망 실종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홍수 경보까지 내려졌던 청주는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평택, 의왕 등 수도권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저지대 주택이 침수됐고 탄천과 안양천 수위도 올라 둔치가 물에 잠겼습니다.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6.4% 올라 인상액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정부는 3조 원을 투입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조 2천여억 원을 들여만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에 약한 소재로 만들어진 앞유리는 3년 새 5번이나 깨졌고 기체 내부엔 빗물이 샜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어제 소환한 김인원 전 부단장을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개인적 욕망 때문에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윤희 씨에 대한 정말 분노가 많이 치밉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성호 전 의원도 다시 불러 윗선의 제보 검증 부실 여부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폭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충청과 경북에 3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충북선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먼저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어난 물살에 맥없이 휩쓸린 화물차들이 곳곳에 처박혀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아예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토사가 쓸려나간 도로는 끊어져 주저앉아 버렸고 하천변 놀이터와 학교 운동장은 저수지를 방불케 합니다. 애써 기른 비닐하우스 속 작물들은 진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오늘 하루 충청과 경북 내륙 지역에 최고 300mm 가까운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청주에서 2명이 산사태로 숨졌고 충북 보은과 경북 상주에서 2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라 충북 진천에선 2명이 숨졌습니다. 300채가 넘는 주택과 100대 가까운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집과 차가 떠내려가도 속수무책이었고 이재민도 260명에 이르렀습니다. 불어난 물에 계곡 등지에서 고립된 사람들의 구조 요청도 속출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오늘 하루 모두 117건의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선로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충북선 열차가 6시간 동안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6만 1,000가구의 물 공급이 끊겼고 224세대는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농경지 4,20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농장도 물에 잠겨 닭 3만 7천 마리가 폐사됐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피해 상황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진 충북 청주는 도심 전체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CJB 김기수 기자가 침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비아동 롯데아울렛 앞 도로입니다. 도로 전체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물속에 그대로 잠겨버렸습니다. 침수 차량을 끌어내기 위해 출동한 견인차도 꼼짝없이 물에 빠졌습니다. 청주 한 아파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면서 주민들이 차를 긴급 대피시켰고 엘리베이터에도 물이 들어차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도심도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냉장고와 가전제품 수십 개가 흙탕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어떻게 손써볼 틈조차 없이 떠내려갔습니다. 전통시장과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앞에 있는 도로가 완전히 침수되면서 이곳에서 밀려온 물이 바로 이 시장 입구까지 그대로 들어찼습니다. 얼추 이제 여기가 보였어요. 조금 보였는데 장바 사이에 그냥 한꺼번에 들어닥친 거예요. 가게 안으로 넘치는 물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물이 넘쳐서요. 지금 도로가 침수돼가지고 매장 안으로 지금 계속 물이 들어와가지고 임시방편을 해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청주 시내에는 오늘 아침 시간당 9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등 3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남에도 폭우가 쏟아져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북에선 급류에 휩쓸려서 야영객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어서 이종훈 기자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을 가로지르는 하천물이 순식간에 범람하며 무서운 기세로 흘러내려갑니다. 둔치 있던 차와 오토바이가 물에 잠기자 주민들은 온종일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동네에 오래 살아왔는데 차량이 떠나가려고 한 건 처음입니다. 물이 순식간적으로 불어나다 보니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지하차도도 빗물이 가득 찼습니다. 차 윗부분만 겨우 보일 뿐입니다. 시내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돼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허벅지까지 물이 차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간당 70mm가 쏟아진 천안의 한 아파트 주변 야산에선 산사태로 토사가 쏟아져 차를 덮쳤습니다. 전봇대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오늘 비로 천안의 한 요양병원을 비롯해 충남 지역에선 건물 200여 동과 차 60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농경지도 700여 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위는 뚝이 터져가지고 희망 벼락 맞았다고. 경북 북부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상주 청계사 계곡에서 야영하던 60살 박모 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문경에선 마을 진입로가 유실돼 수련원에 머물던 20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평택에서는 저지대 주택이 침수됐는데 주민들은 근처 미군 기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3명이 물에 빠진 차량을 밀고 나갑니다. 허벅지까지 물이 들어차 차량 운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기 평택시에는 밤사이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저지대에 있는 주택과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허리 높이인 80cm까지 물이 찼습니다. 나무로 된 가구와 종이 상자들까지 전부 물에 젖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바로 옆에 새로 생긴 미군 기지의 콘크리트 옹벽이 배수를 막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해라고 보기보다는 인재죠. 주민들이 우려해가지고 수차례 욕을 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된 거죠. 물구덩이 밀어넣는 심정이거든요. 헬스장 바닥에서 소방대원들이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어젯밤 125mm의 폭우가 쏟아진 경기 의왕시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하층에 있는 주택으로 빗물이 새어들고 화장실에서 물이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도 밤사이 집중호우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강남구 탄천 대곡교의 수위가 5.23m까지 올라 한때 주의 단계에 근접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안양천 둔치가 물에 잠겨 출동한 소방대원이 침수된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6.4% 올라서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22만 원 정도가 오르는데 근로자 460여만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젯밤 늦게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벌였습니다. 근로자 측은 시간당 7,530원을, 사용자 측은 7,300원을 제시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간당 7,530원은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1,060원 인상되는 것으로 인상 액수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은 22만 1,540원 오른 157만 3,770원이 됩니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에서 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노동계의 완승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정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사의 안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미 제시안부터 정부의 그 의지를 반영한 안을 이미 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모두 46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타결로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대선 공약 이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내년부터 급여를 시간당 1,000원 이상 올려줘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물론 노동계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수진 기자가 양쪽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재계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결국 직격탄을 맞는 건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라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선 오른 임금만큼 결국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차라리 제가 더 몸이 힘들더라도 일을 하고 말지 근무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명, 4명, 5명을 쓰니까요. 여기서 인건비가 더 인상이 된다면은 저는 아마 2명은 더 보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체로 환영 입장을 나타낸 노동계도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 위해선 최저임금 10,000원이 당장 실현돼야 한다며 계속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통 끝에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해소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일반 음식점.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8개 업종입니다. 여기 사장님들이 직원들 월급 걱정 때문에 직원 수 줄이지 않도록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을 넘는 임상분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 주요 내용 이강 기자가 설명합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넘는 초과 임상분 9%에 대해선 예산 등을 포함한 국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상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12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30인 미만을 잠정적인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노동 집약적인 업체들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현재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상인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를 받고 있는 임대차 가구는 60에서 70%입니다만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카드 수수료율은 당장 이달 말부터 인하됩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지원에는 3조 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인데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나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국방부가 우리 기술로 만든 명품 헬기라고 자랑해온 수리온입니다. 6년간 개발 비용으로 1조 3천억 원이 들어갔고 현재 육군에만 60여 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고장 같은 각종 사고가 잇따라서 감사원이 들여다봤더니 기체가 얼어붙고 빗물도 못 막는 총체적 부실 헬기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선 결빙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이 필수입니다. 상공에서 헬기 표면에 구름 입자 등이 충돌해 결빙되면 항공기의 성능과 조종 능력이 떨어지고 엔진까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이런 검증은 없었습니다. 개발 기간이 3년이나 남았는데도 방사청은 사업 일정을 이유로 시험 비행을 미루더니 개발 완료 시점인 2012년 7월 해외에서 성능 시험을 한다는 조건으로 기준 충족 판정을 내렸고 그해 12월부터 전력화에 착수했습니다. 이 결빙 문제는 이후 추락과 비상 착륙 등 3차례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기체 설계 검증도 부실했습니다. 프로펠러와 기체 사이 간극이 안전한 수준인지 반드시 이륙 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수리호는 지상에서 그것도 정지 상태에서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충분한 간격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지난 2014년 8월 수리온 16호기가 메인 로터 블레이드와 기체의 전선 절단기가 부딪혀 파손되고 모든 수리온 헬기에서 기체 안으로 빗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동체 결합 불량이나 밀폐제 마모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헬기 전방 유리에 처음 쓰는 소재를 쓰면서도 파손 가능성 등을 검증하지 않아 5차례나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이처럼 결함이 드러났지만 수리온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커녕 결함을 의도적으로 묵인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총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임무 수행 중이던 수리온 헬기가 전북 익산에서 결빙 현상에 따른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수리가 어려울 정도로 파손돼 194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해 1월과 2월 같은 이유로 이미 2차례나 비상 착륙 사고가 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리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는 사고 원인과 해결 방안을 통보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리온을 운용하는 육군은 특별한 성능 개선이 없는데도 운행 중단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리온 기체 결빙 문제에 대해선 방위사업청의 의도적 묵인이 있었습니다. 조종사 안전에 치명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한국항공우주가 2018년 6월까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듣고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납품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비행 안전과 관련된 치명적인 규격 미달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2016년 12월 방산업체의 인력 유지, 기존 헬기의 노후화 등을 사유로 전력화를 재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방사청 관계자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장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 동창으로 지난 2014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다 파격적으로 발탁됐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청와대 민정비서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담긴 문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수석실 캐비닛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메모가 지난 2014년 8월경에 작성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하기 한 달 전으로 삼성이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청와대는 또 2015년 6월까지 작성된 문건 가운데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후속 조치 문건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룬 문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존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이 검찰 수사와 관련된 만큼 직접 내용을 추가 공개하기보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관련 메모 작성자에 대해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닌 걸로 본다며 검사 출신 행정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문서가 더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제부터 청와대 비서실의 캐비닛과 책상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청와대 사무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에 지시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을 감형해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년범 처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원종진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소년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만 채우면 조기 출소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학생들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유가족의 그 아픔과 분노를 생각을 해서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인생도 있긴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는 조금 좀 강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책임을 지고 반성할 수 있다는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좀 적다는 거를 좀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 흉악해지는 범죄 수위와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맞섭니다. 강한 처벌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공식은 청소년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를 높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저지른 일로 인한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추론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행법상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실제는 3년에서 5년 뒤면 가석방되는 현실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년 범죄자들로 하여금 그래 나 중간에 처벌받을 줄 알았지만 나 이렇게 가석방 나갈 수 있어. 이게 일종의 어떤 그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소년범에게만 물을 수 있느냐도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잘못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늘상 노출되는 인터넷 환경을 전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법률 체제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세밀한 처벌 수위 조정과 함께 현행 소년법의 목적대로 교정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죠. 하지만 근로자 10명 중 1명은 눈치 보여서 여름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일찍 여름 휴가 다녀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좀 짧아서 아쉽긴 했지만 물도 차고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들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자유롭게 휴가를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여전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차 휴가가 15일 정도인데 실제 사용 일수는 7.9일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닷새도 못 쉰다는 응답이 33.5%, 아예 휴가를 가지 못한 경우도 11.3%나 됐습니다. 휴가를 가로막는 이유론 직장 내 분위기와 과도한 업무를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14.3%는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직까지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2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 일정에 서로 맞춰줘야 또 제가 가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 양보해주고 하니까. 정부는 직장인이 연차 휴가를 모두 쓰면 16조 8천억 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작년 우리나라 전체 관광 수입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또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중형차 46만 대, 스마트폰 1,600만 대 생산과 맞먹는 29조 3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조정입니다. 찢어지거나 불에 타서 손상된 화폐를 단순 합산하면 올 상반기에만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손상된 화폐라도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설명 잘 들어보시죠. 실수로 파쇄기에 넣는 바람에 조각이 난 5만 원권 지폐. 은행에 들고 가면 위에 있는 돈은 5만 원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밑에 있는 돈은 절반인 2만 5천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면적 차이 때문입니다. 원래 지폐의 4분의 3 이상은 남아있어야 온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분의 2 이상이면 절반을, 그 미만이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찢기고 불에 타고 곰팡이가 슬고 이렇게 은행으로 돌아온 화폐는 올해 상반기 1조 7천억 원, 지난해 상반기에 1조 5천억 원까지 줄었던 게 2분기 연속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고액권 사용이 늘면서 5만 원권의 손상 금액이 2년 새 2배로 늘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그냥 넣어둔 상태로 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비상금으로 이렇게 숨겨놨다가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상된 화폐를 새 화폐로 찍어내는데 올해 상반기만 304억 원이나 드는 등 잘못된 돈 관리로 인한 세금 낭비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미국에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미 대륙을 종단했습니다. 4,000km 이상을 달려 숨진 딸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준영 특파원이 소식 보내왔습니다. 한 백인 남성이 흑인 청년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흐느낍니다. 흑인 남성의 가슴에서 딸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She's alive. Jack's alive and she's alive. It's her heart. 올해 57살인 빌 코너는 지난 1월 멕시코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20살 된 딸을 잃었습니다. Beautiful girl, fun, funny. 딸이 숨지기 전 장기를 기증했고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흑인 청년이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겁니다. She saved me and I can't repair. Like I wish I could, but I can't. And all I can do is like send my love to his family. 코너는 딸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5월 22일 집이 있는 위스콘신주를 출발해 루이지애나주까지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딸이 마지막에 숨을 거둔 플로리다주 병원까지 또 달렸습니다. 한 달 반 남짓 동안 코너가 달린 거리는 무려 4,000km, 한반도 길이의 4배에 달합니다. 코너가 눈시울을 붉힌 채 마지막 목적지인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청년 잭이 나와 한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코너는 여행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The senseless death. I wasn't about to allow her to go away without people knowing my daughter. And now the world knows who she is. And we've made a difference with organ donation. 코너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딸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새벽까지 김인원 전 부단장을 조사했습니다. 김 전 부단장은 이유미 씨에 대해서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인원 전 부단장이 남부지검 올라선 시간은 오늘 새벽 2시 10분. 검찰에 나온 지 16시간 만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 전 부단장은 앞서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의 대질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보 조작 주범인 이유미 씨에 대해선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욕망 때문에 이런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 씨에 대한 정말 분노가 많이 치밉니다. 검찰은 김 전 부단장을 상대로 조작된 제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다각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단장은 검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재로선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유미 씨가 제보자로 지목한 당사자에게 연락도 해보지 않는 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오늘도 참고인 조사를 벌이며 국민의당 윗선이 증거 조작에 관여했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내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다시 조사하고 이번 주 초 김 전 부단장과 함께 조작된 제보를 공개했던 김성호 전 의원을 재소환할 계획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아토피 환자는 통상 건조한 겨울철에 증세가 심해지고 습한 여름철엔 좀 나아집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장마철엔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고는 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3살 예진이는 지난달부터 염증과 가려움증이 심해져 고생하고 있습니다. 습도가 올라가더라고요. 6월달부터. 여름마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을 켰는데도 습도가 64%나 됩니다. 아토피 환자에게 적당한 습도 40에서 60%를 넘어선 겁니다. 에어컨을 끈 지 5분 만에 습도가 70%를 훌쩍 넘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하루 종일 틀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수됐거나 물이 새는 집도 아토피에 해롭습니다. 아토피를 앓는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60%는 물에 잠겼거나 물이 새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엔 공기 중 곰팡이가 다른 집보다 최대 5배까지 많았고 아토피가 악화할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예진이도 2년 전 곰팡이가 핀 집에 살 때 아토피가 처음 생겼습니다. 곰팡이가 있는 건 알았는데 빨리 들어와야 돼갖고 그냥 도배지로 덮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토피로 될지는 정말 몰랐죠, 저도. 곰팡이가 좀 많아진다든지 진먼지들이 번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 증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집에 물이 새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여름철에도 습도를 60% 이내로 유지해야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나노 소재 산업은 초미세입자를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제대로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 활력 시리즈, 오늘은 국내 나노 소재 산업을 점검해봅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이 스마트폰 케이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 물질이 코팅돼 있습니다. 지문이나 먼지, 물 같은 오염 물질을 덜 묻게 하고 묻더라도 잘 지워지게 하는 나노 소재입니다. 이 소재를 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유리에 각각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소재를 바른 유리의 물방울은 퍼지지 않고 동그랗게 모입니다. 지금은 대기업 납품을 하고 있지만 창업 초기엔 판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뭐 이 정도면 되겠구나 했는데 고객들이 원하는 성능이 있었습니다. 요구하는 특성이 많이 괴리감이 있었다고. 1나노미터는 성인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정도. 이런 초미세 크기의 소재가 쓰이는 산업을 나노 소재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써서 무게를 절반으로 줄인 자전거, 소음과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는 자동차 내장재, 모두 나노 소재를 활용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나노 소재 업체들은 개발에 성공한 뒤에도 시장 수요 파악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은 시장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시장을 잘하는 기업들은 좋은 기술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중소 나노 소재 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이들의 소재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연결을 돕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SBS 정연입니다. 담배값이 오르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직접 만들어서 피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만 팔아야 하는 판매점에서 담배를 대량 생산해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수제 담배 판매점. 기계에서 담배가 1초에 1개비씩 만들어져 나옵니다. 직원 한 명이 능숙하게 받아 정리합니다. 담배를 찾자 창고에서 미리 만들어진 담배를 꺼내와 건넵니다. 직원이 들어갔던 창고에 가봤습니다. 만들어 놓은 수제 담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점이 담배를 만들어 파는 건 불법입니다. 팔게 되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만들어서 가야 되는 하시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불법 제조를 하고 있지만 경찰이 단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담뱃잎과 종이, 필터 등 원재료를 판매할 뿐이고 제조는 손님이 했다고 주장하면 현행 담배사업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뭐 시험용으로 놨었던가 시험 삼아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자기네들이 피려고 만들어놨다. 이렇게 하면 뭐 처벌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제 담배 판매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역사가 1700년이나 되는 이집트 토착 기독교 콥트교는 이슬람권에서 극심한 차별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콥트인들은 테러의 위협에도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동굴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동남쪽에 위치한 자발린 마을.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이 줄지어 들어오고 집마다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대부분 콥트인으로 쓰레기 속 재활용품을 내다 판 돈으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이 마을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바위산엔 동굴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70년대 발견한 조그만 자연 동굴에 숨어 성경을 읊던 콥트인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중동 최대 규모의 예배당을 만들어냈습니다. How many tons of rubbish and dust? 1 million and a half
tons of stones. 교회 안팎 절벽엔 성경 구절을 담은 조각이 새겨 있습니다. 20년 전 관광객으로 이곳을 찾은 폴란드 출신의 조각가 마리오 씨가 콥트인의 신실함에 감복해 홀로 작업한 작품입니다. 이런 콥트인들에게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는 무차별 테러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콥트인들은 종교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아선 안 된다는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굴교회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지친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내어주라는 건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과 테러, 반목과 갈등에 지쳐가는 지구촌에 전하는 이곳 동굴교회의 울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어제 열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선 팬들뿐 아니라 선수들까지 마지막 올스타전에 나선 이승엽 선수와 추억 만들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올스타전 이모저모 유병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회 초 이승엽이 올스타전 생애 마지막 타석에 서자 상대 투수 임창민이 모자를 벗고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승엽의 더그아웃 옆자리는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선수들로 빌 틈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까지 한국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선수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항상 언급했듯이 이승엽 선배님과 또 이번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국민 타자도 7살 둘째 아들의 천진난만한 장난에는 진땀을 뺐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빠와 함께하는 붕어빵 같은 자녀들은 올스타전의 또 다른 주역이었습니다. 로사리오의 아들 윌은 아빠가 홈런 레이스에서 우승하자 기쁨에 그라운드를 돌았고 세리머니까지 따라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논란이 된 장면도 있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삼성에서 기아로 이적한 최영우가 등장할 때마다 일부 삼성 팬들이 야유를 보내더니 7회 투구에 얻어맞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최영우는 바로 다음 타석에서 석점 홈런을 터뜨렸는데 1루 쪽 기아 팬들의 환호와 3루 쪽 삼성 팬들의 야유가 섞여 묘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오늘 새벽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충청도 곳곳으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청주는 시간당 최고 90mm가 넘는 가장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290.2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비구름은 현재 동해상으로 모두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렸던 충청도와는 달리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경상도 곳곳으로는 폭염 경보로 강화됐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청주가 31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아침부터 저녁 사이 전국 많은 곳에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도와 서해안에선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아침까지 해안과 일부 내륙에선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몸이 크고 힘이 세며 발톱이 날카롭다. 맹금류 수리에 대한 사전적 설명입니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한국형 헬기 수리온에 붙이기엔 아까운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빗물도 못 막는 헬기로 적군을 막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